보통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10%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짜리면 보통 5천만 원으로 잡는데 그 계약서는 계약금은 2%로 잡아놨어요. 1,000만 원이 계약금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10%를 내라. 일단 처음에 어차피 10% 내는 거 아니냐. 별 생각 없이 이제 5천을 냈고 중도금의 일부를 납입한 게 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묶여버리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화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온갖 부동산의 분양해제 소송을 담당하면서 거의 전국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네, 그때마다 받는 질문들이 한정적이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그냥 보여주고 싶다. 다 똑같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서 궁금하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찍어도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본 영상은 저희의 이미 의뢰인이 되신 분들이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분양 해제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영상 내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저찌 중도금까지는 잘 냈는데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 분양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거의 99% 네, 그게 많은 제일 많이 질문인데 최다 인출. 안 되죠.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중도금을 다 낼 필요도 없어요. 중도금이 100원이라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계약금을 넘어서서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면 이제 이행 착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았겠지만 모든 계약서엔 그 내용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이후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이미 중도금이 들어가서 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디서 검색해보시고 계약금 포기하면 취소되는 건 아는데 계약금을 지키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맞아요. 계약금을 포기해도 지금 계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 특히 그 분양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미 다 완공된 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분양하는 게 아니라 공사하기 초반부터 분양을 받던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중도금을 대출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행사나 이제 신탁사가 중도금 대출해주는 데를 이제 알선을 해주고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은 없고 내가 입금한 적은 없지만 은행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중도금 대출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입금이 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중도금 대출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는 시행사에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해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내가 낸 적도 없고 내가 이자를 낸 적도 없으니 자기 아직 중도금 안 냈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 아니 입주가 2주 뒤인데 어떻게 중도금 안 낼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찾고 찾아보면은 다 대출이 그런 식으로 있죠.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많은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지는 사실은 이 맥락에서 중요하진 않고요. 대출을 받아서 냈든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냈든 뭐 어디 가서 훔쳐서 냈든 중도금을 100원이라도 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 내지는 해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 사실 이게 뭐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도 그래서 중도금을 일부라도 내면은 계약금만 포기하고는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627, 11호 이런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억울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안 되는. 이게 이제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것 덕분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에도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LTV의 몇 프로까지 뭐 중도금도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산이나 이런 거 분양받는 경우에는 중도금에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네? 내가 이거를 분양받을 수 있네? 하는 거는 좋은 점인데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집값 뚝뚝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이미 막 50% 마이너스가 났는데 나머지 잔금을 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최근에 중요한 드라마 김부장 보면 1층에 뭐 병원 들어온다 하고 실제로 입점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광고로 접한 정보와 실제 건물 다를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경우의 수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한 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 내지는 기망이 있었다면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양 대행사잖아요. 분양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양 대행사에서 고용한 어디 프리랜서 직원들이 한마디 한 거가 우리랑은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주장을 하거든요. 시행사나 분양사 측에서는. 그러면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분양 대행사 직원이 하는 얘기들을 다 녹음해 놓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여러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말을 했다가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되고 말을 한 게 결국엔 그 분양대행사 직원이 시행사의 지시 종속을 받는 사실은 고용인의 입장이랑 비슷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또 계약의 내용이었거나 아니면
된다면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게 다 입증이 될 수 있고 진짜 이거 안 했으면 계약을 안 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걸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 단계 입증이 필요하다곤 하지만 녹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녹음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 나온다, 8, 90% 대출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나의 경제력과 그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어차피 분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좀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수분양에 대한 사람들은 그냥 분양 대행사인데 신탁사 시고서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막상 계약 때는 내가 대화했던 분양 대행사 싹 빠져버리고 모르쇠 하거나, 그러니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드는데. 구조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계약에 대해서 그 중심에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 뭐 신탁사들이 자기 책임 회피를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뭐 현실이 그런 거고,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대상인가요? 가능하죠. 예, 부동산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생수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쟁점들이 다양해서 짚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초창기에 이제 생수를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하던 시점에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 뭐 임대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거는 명백하게 생수의 용도와는 반하는 설명들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점과 내가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입증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을 물고 늘어져서 실제로 계약을 무효로 돌렸던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적용되는 법령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법령에 따라서 뭔가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제 사유들이 달라질 뿐이지 해제 자체는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만세대가 넘는 특정 아파트 상가에 요즘 막 공실 이슈 때문에 많던데, 뭔가 삐까뻔쩍한 뭘로 만들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수익을 보장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종합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전매된다, 월에 몇 프로 수익률 보장한다, 뭐 그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차고 이슈인 것 같아요. 다만 차고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볼 때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보호하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 진짜 차고를 일으킬만 했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산 부동산이 반드시 임대가 나가야 되는가, 왜 내 것만 천사 같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매달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가 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주장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쟁점이기도 해요.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이만큼 보장한다 써있지가 않는다면은 뭐 원칙적으로는 쉽진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많이들 진짜 많이 상담들을 오시잖아요. 그리고 상담 오실 때 되게 기세등등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임대 나간다 그랬는데 임대 안 나갔다, 사기 아니냐, 취소할 수 있지 않냐, 뭐 임대 나간다고 한 거 난 녹음도 해놨다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내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분양대행원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는 아예 별개인 그쵸, 것 같아요. 분양대행원은 거짓말을 한 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입주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언론에 봤거든요. 그런 것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입주 지연은 대표적인 분양 해제 사유고요. 대부분의 계약서에 써 있을 거예요. 준공일 3개월 이상 뭐 미뤄지면은 계약 해제한다 내용들이 웬만하면 쓰여 있을 거고, 저희도 그거 주장해서 승소한 사례들도 꽤 있고요. 다만 이제 입주 지연 관련해서도 좀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뭐 특정 타이밍을 놓치면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오늘 다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결론만 내자면 입주 지연은 아주 편안한 해제 사유 중에 하나다. 사실 날짜만 딱 맞으면은 이거는 주장만 잘 하면 웬만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계약서에 안 써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대표적인 채무불이행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민법에 의해서 해제도 가능합니다. 혹은 뭐 해제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살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고. 네. 앞서는 중도금 말씀 좀 드렸는데, 이번 잔금까지 치렀는데 그때는 좀 분양계약 해제가 좀 가능할지.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해제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지랑은 달라서 원래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뭐 잔금을 치렀다고 할지라도, 등기를 쳤다고 할지라도 해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뭐 그 해제 사유를 주장하는 쟁점 중에 일부 쟁점은 등기를 치는 행위가 그 쟁점에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주장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분양을 받는 거랑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시행사가 뭔가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좀 가능한가요?
이거 이게- 또 빈출이죠. 예. 이게 진짜 저희는 이제 챗GPT처럼 이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는데, 왜냐면 이게 분양 해제가 너무 이제 그 한 분 한 분한테는 다 인생이 걸린 문제고 몇억 원짜리 채무를 해결해야 되는 이슈다 보니까 막 어디 카페에서 어디가 이겼다더라, 뭐 어디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게 올라오면 엄청 물어보세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한 얘기는 됐고, 단속 규정은 위반을 해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텐데, 건축법이나 뭐 산업직접법 위반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산업직접법 위반해서 뭐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아요. 근데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걸로 해제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계약서 내에 약정 해제권을 이제 약정해놨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안에 다음의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하고 뭐 원상복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뭐 짝짝짝짝 쓰다가 거기에 뭐 시행사가 무슨 법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런 게 써있다면 이게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명령을 받는 것을 해제 사유로 규정해놓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한데 이 가운데 과정을 생략하고 대부분 어디서 무슨 법으로 시정명령 받아서 해제가 됐다, 이제 저 시행사 놈들에게 준법 정신을 가르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분양법에 보면은 약간 표준계약서가 들어갈 내용 중에 뭐 시정명령 받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뭐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꼭 그렇게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건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대법원 판례도 근데 재밌는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진짜 사소한 시정명령 하나 받았는데 이걸로 뭐 계약서에 아무리 써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계약 해제가 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 말이 판례 된다. 중에 그래도 계약서에 네가 그거 다 고려해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해제가 된다라는 판례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또 계약금이 아니라 또 가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가계약금이나 청약금도 또 계약금으로 보는지, 그리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도 좀 궁금합니다. 용어를 다 복잡하게 맞아요. 써서 그런데 이게 가계약금이라고 했지만 계약금인 경우가 있고, 뭐 이거는 계약금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청약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질을 봐야 돼.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대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느냐에 따라 볼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안 정하고 그냥 단순히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정도만 보유하겠다, 그래서 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조율하자, 이런 식으로 가계약금을 넣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율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을 안 하게 됐을 때는 돌려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요지는 뭐 그냥 가계약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붙였지만 막상 보면 계약금 일부를 그냥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계약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약금의 일부를 넣는 경우와 관련해서 지금 계약금일 때 보통 이제 계약금 취소라고 하죠. 계약금 단계에서까지는 계약금만큼을 포기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의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500만 원만 미리 내놨다. 근데 변심해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느냐, 아니면 5천만 원을 메꿔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쟁점이 많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메꿔라 라는 것이 실무 A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 빠개졌을 때 결국 이 손해배상의 예정과도 비슷한 거거든요. 빠개졌을 때 상대방에게 이 정도 금액만큼은 주는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금액을 잘 특정하기 위해서 계약금 이렇게 써놨지만 그 금액만큼이 손해배상액으로 특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얼마를 넣었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선 계약금만큼을 이제 위약금으로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야 된다. 즉 5천만 원을 내야 된다. 500을 이미 냈으니 4,500을 더 내야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악질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냥 아예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보고 계약금 전부가 위약금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다 써놓고 그냥 조그맣게 써놨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분양 판매원들은 호수 좋은 호수 잡으셔야 되니까 우선 일부만 넣어놓고 가셔라,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거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 메꾸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제발 잘 좀 보셨으면 읽으시고 좋겠고. 가계약금 넣을 때는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 중에 또 악질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보통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10%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짜리면 보통 5천만 원으로 잡는데 그 계약서는 계약금을 2%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계약금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10%를 내라. 일단 처음에 어차피 10% 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이제 5천만 원 어차피 5천 내려고 했으니까 5천을 냈고 중도금의 일부를 납입한 게 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묶여버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소송하느라 또 고생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다. 저도 보고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계약에 한해서는 계약금을 2%로 한다 뭐 이렇게 해놨으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할 때 손해배상액은 5천만 원으로 특정해놓고. 그러니까 딱 의도가 보이는 계약서였는데 그 일반 분들이 보면 잘 모르시죠. 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미 낸 건 어쩔 수 없고 일단 여기서 좀 계약 종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좀 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오시는 수분양자 분들이 현실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우선은 계약금 10%가 위약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이 해제가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때 시행사는 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이랬을 때. 근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 할 수 있다. 이 이제 뭐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 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더 청구할 수 있냐면은 이자 대납해줬다.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해줬다. 그런 거 당연히 시행사 손해로 잡히겠죠. 또 만약에 너가 잔금 늦게 내서 우리가 분양 늦게 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지연이자도 손해배상을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전체 20% 공급대금의 20%가 돼요. 근데 거기서 나 10%만 포기하고 이거 해제하고 싶다고 말하면 시행사는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협상에 응해줄까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찌르지 않는 이상은 10% 해줄 일이 없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10%는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해줘도 될 해지를 해주는 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본인은 계약금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20%조차도 아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빨리 현실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동산이 내가 계약했던 시점에 비교해서 2배, 3배 뛰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어디 가서 대출을 끌어달아도 이거 잔금을 내려고 하지. 이미 이 아파트는 가격이 내렸다.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해제해주면 딴 데 가서 이거를 새로 분양자를 찾으면 그때는 제 값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20% 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저 지방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막 가격이 마이너스 50% 이상 낮아진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거기서도 이제 사생결단인 거죠. 여기서 20% 받아봤자 이미 반토막 난 거 딴 데 가서 팔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이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이거 나머지 잔금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케이스들을 알고 있고 어디선 얼마 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의뢰를 맡기시는 편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분양자 분들이 또 고민되시는 기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빨라야 6개월이죠. 분양 해제 소송은 빨라야 6개월, 뭐 보통 1년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어색할 수 있지만 보통 중도금 대출 받거든요. 내가 분양 해제를 다투더라도 중도금은 은행에서 만기가 되면은 돈 내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양 해제 소송을 할 때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송이 2개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뭐 사실 소송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분양 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도 다를 것 같고 당연히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비용이 저렴해질 거고요. 보통 분양한 것들이 아무리 싸도 몇 억씩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이미 몰수당할 계약금만 당연히 10%만 하더라도 다 몇 천만 원 선일 건데 그 돈보다는 훨씬 소송 비용이 쌉니다. 그거는 당연히 고려를 하셔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말씀 들어보니까 난 그럼 분양 계약 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걸로 좀 가능할까요? 되죠. 네. 분양 해제로 시작했다가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착오인가 기망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어려운데 반대로 이 사람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는 그거보다 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우에 손해 비중을 책정할 때도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퍼센티지로 나오기 때문에 인정되는 손해액이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계약 조건 변경도 당연히 가능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냥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은 다 만사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자랑 수분양자랑 합의만 한다면은 계약 조건을 뭘 어떻게 바꾸든 금액을 낮추든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받든 입주 시기를 늦춰주든 이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많이 해본 변호사들일수록 어떤 계약 조건을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잘 아니까요.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껏 분양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받아왔던 질문들을 간단히 추려서 답변을 해봤고요. 아마 오늘 다룬 내용들에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질문을 받아보면 항상 새로운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지금 본인이 부동산 분양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그걸 해제하고 싶거나 뭐 취소하고 싶거나 기타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도하에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